왜? 오늘 뭐 좀 많이 힘들어하시나요? 아니 제가 이제 가장 좀 아이랑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이런 글쓰기에 관련된, 왜냐면 저는 얘가 아니 영어 학원을 지금 3년째 다니고 있고 영어 일기를 막 거의 일주일에 한 편씩 쓰는데 맨날 똑같은 거예요. 아빠랑 뭐 모래 갔다, 뭐 게임을 했다. 그건 제가 몰래만 가고 게임만 해서 내가 다른 활동을 안 해줘서 그래요. 알마.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 아들. 몰이 제일 편해. 가서 게임하고 시간이 잘 가요. 아들 미안하다. 아 참. 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전민기 씨, 네. 요즘 아주 주위에서 난립니다. 뭐가 난리예요? 이 정전 부부 재밌고 유익하다고. 어쩜 그렇지? 아니 근데 뭐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네. 요새 유튜브 워낙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제 걸 보면서 재미없는 거는 사실은 댓글 확인도 안 해요. 댓글 확인도 안 하고 사실 영상도 잘 안 볼 때 있죠. 그건 그냥 출연료 받고 끝내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애정이 가고 재밌다 보니까 저도 계속 보게 돼요. 또 아이를 키우니까요. 맞아요. 그 제가 요즘 댓글을 막 열심히 읽고 있는데 주니탐님께서 너무 유익해가지고 나만 알고 싶은 채널이라고 정전부부 너무 좋아요 하는데 그럼 큰일 나요 지금. 그래서 구독자 안 늘잖아요. 문을 여러분. 닫는다고요 주니탐님.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요럴 순 있어. 네. 내 주변에 같은 단지 안에 있으면 이거 뭐 라이벌이란 말이야. 경쟁자니까. 네, 동네 말고 네. 옆 동네나 멀리 사는 친척들이나 이런 아니면 분들에게. 나이차가 좀 많이 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네. 그렇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 네. 나만 이거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 평범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막상 볼만한 영상이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뛰어난 아들 데리고서 이제 뭐 코칭하고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정전부부 난장판 육아는 현우 터지면서도 도움이 많이 돼서 좋다. 우리 아이가 특별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네. 이 댓글을 보고. 우리 아이가 평범하니까 우리도 이거 하는 거예요. 특별했으면 지가 알아서 잘하는데 우리가 이걸 못 알아합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저희도 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그냥 막 뭐 마구잡이로 하는 것 같아도 저희 크게 세 가지 어떤 큰 물결이 있습니다. 뭐예요? 모르셨죠? 어떤 물결이에요? 몰라요, 나는. 첫 번째는 네. 과목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네. 그 과목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하나 갑니다. 학습적인 어떤 그렇죠. 딱 정보들. 자, 두 번째는 이 아이의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해야지 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아, 로드맵 짜주기? 로드맵 짜주기 하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뭐냐? 우리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어루만져주는 힐링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아이 지금 너무 특별하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런 방법으로 해보면 됩니다. 네, 오늘 처음 하셨죠? 아니, 근데 제가 딱 오늘 좋다고 느낀 게 지난 시간에 그 특목고 스행님 나와주셔가지고 착착착착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되게 나도 이게 모순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막 그렇게 해서 우리 애 막 좋은 대학 붙이고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우리 애 그러면 마음 어떻게 하지? 왠지 막 얘가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때문에 또 잠 못 이루는 게 엄마들이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요? 의사 아들 나오면 모든 거 다 힐링 받을 아니야. 거잖아요. 의사 아들 만들어봤자 뭐 며느리만 좋겠지. 우리가 좋겠어요? 나는 사실 스행님 편 마음에 안 들었지만 왜? 나는 아빠로서 좀 골치 아프더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우린 이 세 네. 가지를 적절히 안배하면서 갈 테니까 쭉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는 세 번째. 네. 우리의 이제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전 이분 아이의 너무 좋아요. 공부 습관도 잘 만들어 주고 네. 또 공부 또 잘했던 분이니까 이분의 또 경험도 들으면서 오늘은 좀 그런 형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더라고. 그래? 꼴찌하고 좀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던 것 그래도 같아요. 뭐 기본 머리가 있었겠지, 공부 머리가. 오늘 자, 한번 들어보죠. 저희 이번에 두 번째 모시는 분이고요.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이라는 또 책을 짜자잔.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예, 이거 뭐 저희 돈 받고 하는 거 광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네. 아, 광고 때문에 아주 좀 골치 아파가지고. 네. 뭐좀 그 얘기 이따 다시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승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스몰빅 클래스의 조승우 작가입니다. 그때 처음 오셨을 때하고 저희 위상이 다릅니다, 선생님. 네, 이 채널이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네.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우리 이은경 쌤도 그렇고 조승우 작가님도 그렇고 너무 이 초창기 때 사실 저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와서 도와주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굉장히 있고 사실 채널이 크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예전엔 저희가 막 부탁해서 제발 좀 나와주세요 막 이랬다면은 이제는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저는 그게 또 되게 감동 포인트더라고요. 우리가 또 까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우리한테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제가 발로 빵빵 차버렸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런 면에서 조승우 작가님은 진심이 있는 분이고 또 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또 쌍둥이 형제님의 또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자주 염탐하거든요. 조 작가님 인스타를. 네. 근데 보니까 네. 그 쌍둥이 선생님 친구들과 고등학교 동창이시고 막 서로 네. 같이 좀 친하게 지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고 오. 누가 더 공부 잘했어요? 호원이는 이과였어요. 근데 그 밑에 동생 호용이가 저랑 같은 문과였는데 그 제가 이제 책에 수학 30점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첫 네. 시험에서. 네. 그 뒤에 있었던 게 호용이. 아, 진짜. 아. 근데 걔가 졸업할 때 수학 학교에서 2등인가 3등으로 되게 최상위권으로 졸업했거든요. 두 분 다 그러면은 뭐 중학교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잘 하셨을 것 같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아무래도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좀 바닥에서 많이 노셨던 그렇죠. 거예요. 굉장히 이제 뭐 저도 그랬고 다른 친구들도 그랬고 이제 처음에 중학교 때 나름대로 그때도 워낙 특목고 자사고의 네. 어떤 붐이었으니까 이제 공부 좀 하면 다 이제 그런 학교를 가는 그거였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이제 첫 시험 보고 만만치 않구나 느꼈죠. 이런 분들의 경험 중요합니다. 또 바닥까지 가봤거든요. 그 전민기 씨도 외고 가서 바닥 가셨는데 왜 못 치고 올라갔습니까? 아, 내 주변에도 저런 친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같이 맨날 당구 치고 하면서 계속 그냥 침전하는 친구들 때문에 어쨌든 네. 오늘은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 아이들의 사실은 공부 습관 잡아주는 거 방향성 그다음에 못하는 거 막 사실 싸우게 되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오늘 한번 좀 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작가님 인스타 들어가 보면은 그 무슨 마음 우체국 이런 거 해가지고 아이랑 부모랑 어쨌든 공부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네. 들어보면은 사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와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 거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 작가님이 되게 아이들 무슨 캠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오. 아이가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엄마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다가 조 작가님 캠프 갔다 오면은 눈물의 편지를 막 쓰는 거야. 그동안 엄마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줬는지 그 고마움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보낼 생각입니다. 저 캠프에. 아니 싸울 생각을 하지 마요. 왜 아니, 안 보낼 싸울 생각을. 수가 없어. 얘랑 나는 안 맞거든. 자, 알겠습니다. 이 다양한 내용들 네. 전해드리기 전에 응. 뭐 광고를 하긴 해야 돼요, 저희가. 아니. 내 이놈! 또 광고야? 아니, 그렇게 욕을 지난번에 먹고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많이 뭐 불편하셨다면 죄송한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머니. 아, 저희가 이제 물론 아이 교육에 관심도 많고 아이 키우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긴 한데 수가 너무 우리 있겠습니까? 말이 길었어. 어쨌든 그래서 중간에 내용 잘리지 않게 네. 처음에 치고 갈 테니까 많이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난번 정전부부에서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던 수면 베개인데 네. 이거 광고 이후에 다행히도 좀 어, 반응이 있었대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 베고 자는데 저희 네. 목 디스크 거북목이거든요. 요게 좀 많이 좋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다들 이 아이백에 먼저 잘 사주시는지 아이가 사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맞아요. 신학기 때 뭐 아이 가방 새로 사고 학용품 새로 사고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시간이 또 수면 시간이잖아요. 아이들의 수면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베개부터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 우유 베개는요. 특허받은 오분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라텍스 후레이크라고 라텍스가 잘게 조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자신의 이 사람의 척추나 이런 것들이 경추 뭐 이런 것들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본인에게 맞게끔 맞춤 베개로 굉장히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베개입니다. 아유 또 광고냐 하면서 딱 혈압 오를 때 이거 배구 자면 아이고 이래서 광고하는구나.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부부싸움 할 때 뭐 베개를 이렇게 던지고 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어쨌든 이 수면 공감에서 만드는데 우유 베개뿐 아니라 침구류 상품도 다양하고요. 현재 이벤트 진행 중이에요. 우유 네. 베개 46% 할인 중에 있고 정전 부부 보고서 구입한다 하시면 또 특별 쿠폰으로 추가 할인까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네. 그 정전부부 보고 구매하신 분들 워낙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선착순 쿠폰이 끝이 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다시 또 정전부부 시청자를 위해서 20% 할인 쿠폰을 드리니까요, 여러분. 뭐 우유 베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침구류, 캠핑 베개 뭐 이런 것들도 네.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까 저렴하게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자 이제. 하나만 더 할까요? 몇 분 했어요? 피디님 지금 우리 몇 분 아니야, 했어요? 짧게 했어. 그 카카오 채널 추가하면 무료 배송 쿠폰 드리니까 네. 네, 거기까지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또 광고냐? 아유 혈압 올라. 이거 105점. 자, 수면 베개 네. 여기서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템 이야기 끊지 않습니다. 네, 끊지 않습니다. 제일- 광고 들어갈 거 있어 없어 뒤에? 솔직히 없어. 말해. 오늘은 광고 끝이에요. 여러분. 네, 끝까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 네. 아, 근데 이게 참 그래요. 공부. 너 성공하려니까 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지. 근데 사실 제 주변에 보면 좋은 대학 나왔다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다고 사실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면 아이한테 이 공부란 뭐냐? 네가 진짜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이 설득 작업부터 해야 되는데 사실 저조차도 진짜 공부가 뭔지 모르고 있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특히 뭐 초등학교 때는 사실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학교에 숙제가 나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면 초등학교 때는 이게 접수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사춘기 오고 중학교 가면 이제 그게 공부가 관계를 악화시키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좀 그 얘기를 드리려고 네. 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어릴 때 왜 걸음마만 떼도 예를 들면 말로 엄마 아빠 뭐 단어 한마디만 말해도 어머니 아버님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는 느끼는 게 부모님의 애정과 어떤 관심과 사랑이 되게 무조건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학습이라는 것이 붙는 순간 아, 뭐, 숙제하면 뭐 해줄게, 뭐, 시험 잘 보니까, 너무 대단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아, 어느새 서서히 우리 엄마 아빠의 애정이 조건부가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 자존감의 토대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습이라는 게. 근데 그동안 많이 사랑 줬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물고 빨고 했으면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는, 네. 이게 결국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학습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받던 무조건적인 애정을 흔드네? 왜냐면 어느 순간 부모님이 그전에는 애정과 칭찬을 주셨던 것들이 꼭 학습이랑 이런 거 상관없던 것들인데 맞아. 주로 이제 칭찬하는 것, 이제 물론 당연히 잔소리하고 비판하는 것도 학습과 관련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순간 영어를 잘해야 수학을 잘해야 엄마한테 사랑을 받는구나, 인정을 받는구나. 특히 인정을 받는 마음이 되게 크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당연히 어떤 성취에 대해서는 칭찬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좀 아쉬운 게 있으면 뭐 부정적인 피드백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존재와 성취를 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고 그건 어떤 상황이 와도 변치 않는다는 그 무조건적인 애정을 전달하는 거. 아까 뭐 마음을 채우고 말씀하셨는데 네. 결국은 저희가 하는 게 뭐 아이들 공부시키지 맙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학습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건 줘야 되지만 네. 동시에 부모님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해오셨던 무조건적인 애정을 주는 걸 어느 순간 이게 간과하고 놓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결국 이게 선순환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학습 외적인 거에 대해서 이 아이가 그냥 정말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왜 공부를 안 하는가. 이게 이제 사춘기 이후 아이들, 초등 고학년, 요새 좀 더 빨라요. 뭐 한 3학년, 4학년 정도만 돼도 엄마 나 공부 왜 해야 돼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제가 최근에 제 조카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조카들이 아빠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사촌 형이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물었답니다. 이제 중1인데. 쌍둥이 많네. 친구들인데. 네.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 질문을 듣자마자 되게 물 만난 물고기처럼 1시간 반을 거의 뭐 일장 연설을 하셨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깨달았대요. 아,
공부 이유로 깨달은 게 아니라 네. 다시는 이런 질문을 아빠한테 하지 말아야지. 맞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공부 이유 설명 되게 막 많이 해주시고 저도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뭐 공부를 당장 꿈이 없어도 하고 싶은 거 나중에 공부해 놓으면 기회가 많다 보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네. 저는 동의해요. 문제는 애들한테 그 얘기가 와닿지 않는다는 안 얘기예요. 먹히는구나. 왜냐하면 그거는 부모님들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학창 시절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을 때 아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역시 우리 아빠 아빠 말이 맞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생각 안 했잖아요. 전혀 안 먹혔죠. 네. 내가 그 일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마음은 지켜주고 싶은데 네. 대학은 보내야겠고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저는 두 개가 뭐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되게 좀 이렇게 상충되는 면이 있긴 네. 하지만 결국 이런 얘기도 좀 그렇지만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을 놓고 보면 당연히 스트레스는 받아요. 근데 네. 우리가 어떤 일도 당연히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두 가지 일이 이렇게 충돌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요. 공부라는 것을 내가 해야겠다고 진짜로 선택한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갔어요. 당연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생각보다 할만해요. 네. 그리고 또 되게 순수한 그 배움의 즐거움, 호기심을 있죠, 채워주는 있죠. 것들이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는 초등학교 때 하던 공부와는 질적으로 다른 공부예요. 왜냐면 이 공부는 내가 오늘도 수학을 되게 새로운 걸 배웠네. 과학 현상을 배웠네. 즐거워. 끝. 이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보고 평가를 보잖아요. 맞아요.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아무리 재밌고 즐거워도 결국 내가 시험과 평가라는 그 틀 안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는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안에서 내가 이거를 계속해야 할 이유, 실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필요한데 네. 결국은 우리 직장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책임감이라는 걸 느끼려면 이걸 진짜 내가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느끼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내 일이라고 느껴져야 되고 내 일이라고 느껴지려면 그 사람에게 권한과 어떤 자율성이 주어져야 돼요. 그럼 권한과 자율성이라는 거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내가 선택했을 때 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맨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저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본질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근데 우리 아이는 믿고 기다리면 안 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는요. 공부를 하는 모습을 기다리는 게 아닌 거죠. 사실 이 아이가 뭐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기다리는 거고 그 선택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진짜로 하루에 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내가 4시간을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써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하겠다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 이제 꼴찌도 해보고 내가 이래갖고 안 되겠구나 좌절도 느껴보고 정말 이러다 내 인생이 큰일 나겠구나 느끼면 애들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결국 선택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제가 이 아이들이 공부를 왜 안 하는가의 가장 근본적인 좀 이유가 아닌가 라는 근데 생각이 이거는 들었습니다. 우리 정민현 씨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네.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오면 숙제부터 해 이래요. 네. 너 그래야 뒤에 놀기 편하잖아. 근데 정민현 씨는 자꾸 물어봐요. 너 그러면 숙제 네가 몇 시에 할 건지 네가 정해. 언제 할 거야. 물론 가장 뒤로 뺍니다. 네. 잠자기 전으로. 네. 근데 적어도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네. 아까 너가 이 시간에 한다고 했잖아 하면은 앉아서 하더라고요. 그게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사춘기 전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춘기 전에는 당연히 아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잘하신 게 선택도 뭐냐면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택을 안 한 이유는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맞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선택할 기회를 줬어라고 하지만 네. 결국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답정 넣어, 답정 답을 넣어. 정해놓고 공부 이유를 설명해줘요. 제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꿈인 애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걔한테 축구 선수가 네가 되려면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부모님들이 설명하세요. 네. 그러면 영어를 잘해야 뭐 네가 손흥민 선수처럼 그치. 프리미어리그 영국에 가요. 가서. 근데 중요한 거는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잘해야 영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축구를 하고 축구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한테 선택할 기회를 줘본 적이 없는 거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당연히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너 공부할래 말래 선택을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올바르지 않고 당연히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나온 숙제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사춘기 이전이고 그 이전의 공부는 중학교 때 공부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가능한 건데 그럼에도 제가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건 어찌됐건 그 안에서 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언제 할래? 어떻게 할래? 그래서 네가 한번 선택해봐. 네. 그럼 그 선택이 뭘 만드는 거냐면 사실 책임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택의 작은 연습부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커지다 보면 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구나 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구나. 네. 근데 아마 저희 애는 그래도 지가 선택하고 하는데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댓글에서도 있었지만 선택을 하라고 하면 공부 안 해라든지 아예 거부하는 친구들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아이들한테는 아주 작은 선택? 네. 또 공부도 양도 뭐 하루에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부모님들은 그렇게 공부 안 해 그러면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시잖아요. 가서 뭐 달라고 그래. 네 그쵸. 아빠가. 이렇게 저는 하지. 그 아이의 마음도 이해되고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그렇게 해서 상황이 나아지냐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잔소리를 하고 아이한테 뭐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가 공부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오히려 더 관계라는 더 중요한 맞아요. 축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항상 아이들이 뭔가를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 이면에 깔려있는 본질을 봐야 돼요. 제가 결국은 학생들을 10년 동안 상담하고 멘토링하면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아이가 A라고 얘기해도 사실 저는 그걸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 말에 숨겨진 이면을 해석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 제가 뭐 항상 하는 얘기인데 대한민국 학생 중에요.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아이 전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집에서부터 부모님이 공부 강조 되게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마음 아픈 얘기지만 부모님들이 숙제 잘해오고 시험 잘 봐오면 되게 막 칭찬도 많이 해줘요. 근데 애들 부모님한테 다 인정받고 싶거든요. 네. 그럼 잘하고 싶어요. 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떻게 그것 또한 그쵸.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떤 네. 눈으로 어른들이 바라보고 친구들이 막 와 너 수업 너무 잘한다 알죠. 막 네. 인정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 다 잘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왜 공부 안 해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이제 또 다른 접근을 필요한 건데 이건 지난번 제가 출연했을 때도 얘기했던 거지만 항상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범위 안에서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아이에게는 내가 이거를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 안 해라고 아이가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의 결과인 거죠. 결국 누적의 마일리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공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애들이 공부 왜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뉘앙스를 들어보시면 네. 아 진짜 난 공부의 의미가 너무 궁금해. 공부의 본질이 궁금해. 라는 그게 게 아니죠.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은데 왜 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지. 이 어렵고 이 힘든 거를 왜 해야 돼요? 네. 오히려 공부가 내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그런 질문을 잘 안 해요. 내가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얘기 하는 게 그때 인생이 막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 쭉쭉 잘 풀리고 있으면 그런 질문 안 하거든요. 그쵸. 인생이 힘들 때 그런 질문. 요즘에 내가 많이 하는 질문인데. 상담 좀 받아보세요. 아, 근데 워낙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잘 해주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이제 저도 너무 일찍부터 아이를 학원에 돌린 엄마로서 요즘 되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얘가 공부하는 걸 너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하루 종일 사실 놀이터에서만 놀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몇 학년이죠 지금?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갔어요. 근데 얘가 내가 이제 사교육을 일찍 해서 그런지 공부도 곧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얘가 놀고 싶은 마음과 어쨌든 이제 자기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늘 이제 여기서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학원 다 때려치고 왜냐면 어차피 고학년 되거나 중학교 되면은 얘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면 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냥 다 때려치고 이제 놀아라고 하고 싶거든요, 마음은. 근데 이게 결심으로까지 사실 안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이걸 놓치면 이미 달려나가는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얘는 이미 한번 1차 패배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부모님들이 왜 그런 갈등을 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이가 공부를 해요. 그리고 놀고도 싶어해요. 그럼 사실은 두 개를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결국 부모님들이 아이가 조금 잘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자꾸 높아지고 네. 더 높아지고 맞아요. 아주 잘하기를 기대하게 되고 맞아요. 더 많이 하기를 기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미 이거에 대해서 아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로 죄책감을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지금 상태로 지금 아이가 잘하고 있고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저 혼자 죄책감을 네. 엄청 느껴요. 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지 말고 놀게 해야 된다 이런 주의는 아니고요. 실제로 그건 아이의 성향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뭐 쌍둥이 그 어머니 나오셨을 때도 어릴 때 공부 습관을 분명히 잡아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해낸 것은 뭐냐면 말씀하신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계속해서 커지는 기대와 욕망을 계속해서 절제하는 연습을 해 나가신 것. 그게 저는 결국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공부와 어떤 그 외적인 것들의 균형을 맞춰 나간 결국 어떤 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닌가. 결국은 내 마음의 욕심이 지금 참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한테도 아, 쉽지 않아. 와닿는 이야기네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데 뭐 유재석을 꿈꾸니까 내가 괴로운 걸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아이들에게 공부라는 것 자체가 나의 존재와는 상관없는 거고 네. 존재와 성취를 구분해서 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널 사랑하지만 네가 또 공부나 이런 성취를 해왔을 땐 그건 그거 나름대로 우리가 또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네. 그 시간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게끔 또 독려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미 지난번에 막 공부 정서 네.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공부 정서가 망가진 애들은 어떻게 해요? 공부 정서가 망가졌다는 것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내가 이걸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네네. 공부는 매우 어렵고 힘든 것. 네. 내가 하기가 넘어서기가 어려운 벽 같은 것. 네. 사실 이 책을 쓴 이유도 결국은 애들이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공부라는 벽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 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이제 넘어서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결국은 작은 성공 작은 경험이 성취, 필요한 예. 거고 그게 꼭 공부이든 공부가 아니든 계속해서 본인의 효능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부 정서가 망가졌다라는 말을 저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관계가 나빠졌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졌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랑 두 개가 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네. 그러면 관계가 나빠졌다는 거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고 네. 이거는 저는 부모님들이 되게 어려워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일종의 리더십 문제인 건데 회사에서 되게 네. 어려워요 팀원들과. 왜냐면 나는 이것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하지? 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경영에서 위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주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을 못 해주는 거죠. 결국은 너 이만큼에도 충분히 잘했어. 그리고 네가 애쓰고 있다는 거 알아. 그 마음이 사실 아이한테 전해지면 또 상대방한테 전해지면 사실 그 사람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내가 했는데도 제가 말하면서 좀 부끄럽네요. 내가 했는데도 인정을 못 받고 이 사람이 나를 믿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기 싫은 일이 되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니 이건 왜냐면 그러니까 진짜 인간관계에서도 다 통용되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보통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거부할 때 사실은 그 아이한테서만 문제를 찾았는데 이게 부모와의 관계가 어긋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무엇부터 해소를 하고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구나라는 말씀 들으면 제가 생각난 건데 이제 이 채널에 쌍둥이 친구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쌍둥이 중에 호원이한테 되게 고마운 기억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사업하면서 막 되게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네. 뭐 그 채널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근데 어느 날 뭐 밤에 다른 일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 요새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호원이 갑자기 약간 취했어요. 평소에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취해가지고 근데 나는 네가 하는 일 진짜 멋지다고 생각해. 나 너 정말 애쓰고 있는 거 내가 알고 너 언젠가 잘 될 거야 얘기하는데 우와 그날 저도 이제 맥주 한 캔 정도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걔가 뭘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고 뭔가 조력자가 되어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모 자녀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결국 부모가 칭찬을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이 사람과 내 마음이 싱크되어 있고 내가 하고 애쓰고 있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시그널을 아이들이 느끼면 사실은 이 사람에게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아니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정민혜 씨가 저한테 너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 거 알고
그냥 그럴 때 눈물이 빵빵 터지더라고 희한하게. 네, 맞아요. 그 마음이 다 같은 부부 거죠. 관계에서도 이거는 적용되는 이야기니까. 그 어쩔 때 너 보면 너무 불쌍해. 저한테 그 말 하는데 거기서 그냥 눈물벨이 빡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들 갑자기 왜 부부 상담으로 갑니까? 아니 애나 어른이나 그런 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그 공부를 아예 등지게 되는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말씀 나와서 인정욕구라는 게 저는 부모님들한테 좀 건방진 얘기고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저는 아이들 오랫동안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 참 이렇게 아이들 안타까운 케이스가 아이의 교육으로 본인의 인정욕구를 채우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이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종종 계세요. 맞아요. 네. 꽤 있어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응. 근데 그게 한편으로 뒤집어서 보면 저는 그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결국은 내 스스로도 인정을 못하고 있고 뭔가 나도 인정을 충분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본인에게서 되면 그치면 되는데 이게 아이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그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이 부모님 스스로 그냥 이 아이의 성과를 떠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저는 아까도 이제 대학이랑 마음이랑 이런 것들에서 계속 갈등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내가 옳다고 믿는 교육에 대한 이 아이의 삶에 대한 일종의 신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부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부와 마음이 사실은 양립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아이의 하나의 삶이라는 거에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되게 네. 중요한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에서 했던 그 얘기 중에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좀 공감해 주신 게 있어서 하나 얘기를 하면 작년 하반기에 왜 입시제도 바뀌어가지고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그 영상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막 이제 뭐 이렇게 바뀌니까 지금부터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이걸 시켜야 된다. 아, 이해해요. 근데 솔직히 너무 화가 났어요. 일단 그게 입시제도 개편안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 번만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입시제도가 우리 20년, 30년 동안 계속 바뀌었지만 네.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줄 세우고 국어, 영어, 수학 잘하고 결국 1, 2, 3등 하는 애들이 대학을 잘 갔어요. 지금도 그렇고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애들이 줄고 있고 또 요새 뭐 AI부터 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그쵸.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는 해고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어른들이 겪어본 적이 없는 삶을 다 살아가야 되고 맞아요. 다 같이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야 맞아요.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는 중요한 본질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not the best but the only라는 말이 있는데 최고가 아니라 대체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기술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체되지 않는 자기만의 고유성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결국 그 고유성을 가진다는 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고 내가 이 하고 싶은 걸 계속해서 파고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과연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저도 아이를 안 키워봤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얘기지만 네. 그럼에도 결국은 저는 이게 뭐 아이를 잘 키우는 거나 좋은 회사를 만드는 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항상 우리는 꺾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위험과 시련을 맞닥뜨리고 불안을 맞닥뜨리잖아요. 그럴 때 꺾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꺾이지 않을 이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아이의 공부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이 아이의 삶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부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먼저 있어야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없이 이걸 가니까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불안하고 힘들고 좀 흔들리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도 40 넘었고 저도 이제 40에 가까워지는 나이인데 이제 그런 거를 정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공부 잘해서 뭐 대학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학 나와서 내가 내 밥벌이를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어쨌든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어느 분야에서든 이거는 계속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되게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고 그렇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인드 세팅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면 아이의 그 공부 정서를 좀 잘 만들어가는 저 방법을 뭐 여기서 많은 전문가분들께 듣긴 들었지만
저는 제일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공부 습관 만들어주는 거랑 이 아이가 이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여기서 듣고 가서도 계속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사춘기 전에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있잖아요. 그럼 제 경험을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느 날 과학 시험을 봤는데 30점을 받아왔어요. 네. 이제 부모님이 뭐 굉장히 티는 안 내셨지만 충격을 받으셨겠죠. 아버지가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 체육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한번 이거 제 운동을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진지하게 좀 그런 진로를 얘기하실 정도로 네. 아, 이 아이는 공부에 소질이 없구나. 아. 네. 근데 제가 시험 보고 온 시험지를 아버지가 보시고 그게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그 어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였어요. 네. 그 주 주말에 계곡으로 가서 아빠랑 낚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은 물고기에는 이런 게 있고 물고기는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같이 낚시를 하면서 그걸 잡고 막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배우는데 네. 이거 내가 봤던 건데 이거 내가 아는 건데 동시에 그게 되게 재밌었던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자, 조 작가님. 네. 그게 지금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뭐 또 하나 현실적으로?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거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공부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초등학교 때 잡기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내가 뭔가 이것만큼은 잘하는 게 있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내가 공부에 대해서도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이거는 현실적인 팁이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뭔가 하는 거에 되게 부모님들이 의외로 관심을 잘 안 기울이시는 것 같거든요. 뭐 네. 글쓰기 대회 왜냐면 맞아요. 학원에서 너무 할 게 많잖아요. 맞아요. 학원 숙제 하느라고 그렇죠. 학교는 쳐다보기도 근데 힘들어요. 부모 입장에서 요즘에는 학교 생활은 네. 좀 약간 등한시하는 그렇죠. 경우가 꽤 그게 많아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아이들의 어찌됐건 주 모델은 학교예요.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학교에 그 작은 성공 경험을 누릴 기회가 되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독서 글쓰기를 4학년 때까지 책 진짜 하나도 안 읽었거든요. 아, 진짜요? 정말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아버지가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책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제가 작가가 된 이유도 그런 건데요. 과학도 아까 그런 맥락이었고 역사를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거 안 좋아해도 역사를 좋아했고 그래서 주말마다 아버지랑 역사 유적지 다니면서 네. 그런 얘기 자주 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방학 숙제로 뭐 갔다 와서 사진도 왜 컨텐츠가 풍부하잖아요. 있죠. 내가 보고 느끼고 네. 사진도 찍어 왔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좀 개떡같이 만들어도 내면은 막 학교에 상을 주더라고요. 뭐, 이번에 방학 숙제 잘했네. 또 뭐 글짓기 대회에서 막 제가 보고 왔던 거를 막 쓰면 글은 잘 못 써도 컨텐츠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글쓰기 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조승우는 글쓰기 잘하는 친구가 돼버린 그렇죠. 거야. 제가 좀 반성하는 게 네. 뭔가 쓰는 거 사실은 우리 아이랑 같이 체험하고 온 날은 일기를 되게 잘 써요. 맞아. 그리고 뭔가 글짓기 하려고 할 때 막히는 순간은 내가 경험이 없거나 이거에 대해 생각 안 해본 건데 그럴 때 전 다그치거든요. 야, 상상을 해봐라 머릿속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거 그냥 쓰면 돼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어제도 그랬잖아, 우리. 그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는 건 결국에는 맞아요. 경험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작가가 됐고 실제로 글쓰기 저는 중학교 때 이후로는 나는 진짜 글쓰기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만들어졌냐고 하면 두 분이 저에게 영향을 줬는데 첫 번째는 제가 중학교 때 논술 교습소를 갔는데 네. 그 선생님이 저한테 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처음 숙제를 해갔는데 와 승우야 넌 나중에 글 쓰는 직업해도 잘할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와 진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더 큰 영향을 주신 분인데 그게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지금 이게 집에 일기장도 있고 한데 네. 정말 남들이 보면 맞춤법도 틀리고 근데 제 일기장에는 빨간색 표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제 글을 읽고 나면 야 우리 승우는 엄마는 그렇게 글을 잘 못 쓰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글을 잘 쓰니 항상 저의 1호 독자였던 거죠. 그리고 중학교 때도 제가 뭐 논술 숙제를 해가면 엄마가 보여달라고 안 해도 제가 일부러 보여줬어요. 왜냐면 내가 보여주면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걸 인정받을 걸 아니까 계속 글을 쓰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아들은 자기 일기를 감추거든요, 우리한테. 절대 보지 말라고. 일기는 그럴 수 있어요. 일기는 네네. 내가 숨기고 싶은 건데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쓴 어떤 글에 대해서 누군가 그걸 읽어주고 막 더 궁금해요. 막 와 이거 그 내용 어떻게 돼 뒤에 그래서 이거 뭐 왜 그래 왜 이렇게 썼어 막 이렇게 되게 순수하게 정말 독자로서의 질문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계속 글을 쓸 동력을 얻는
얻는 거예요. 결국 내가 쓴 글을 누가 읽어준다는 것. 진짜 반성하게 된다. 우리는 계속 쪼거든요. 막 왜 생각을 못해? 왜 기억을 안 나? 잘 생각해봐. 혼자 앉아서 써 이러니까 애가 일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글쓰기를 저희한테 안 보여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뭘 했을 때 이응영 선생님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지적받을 것이 두려운 일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맞네. 저희 아버지가 아직도 저 지적하거든요. 방송 안 보여주게 되거든요. 사실 제가 하는. 맞아. 집에 안 알려요. 자기가 무슨 방송 저 나와도. 몰래 하고 와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한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은 끝끝내 뭔가를 찾아내시니까.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 수학여행을 가는데 우리 역사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랑 같은 칸에 타게 돼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네. 제가 이제 유머 책에서 읽었던 얘기를 해줬는데 진짜 빵 터지시면서 민기야 너는 나중에 뭐 말하는 직업 하면 진짜 잘하겠다. 나 너 그동안 조용히 있어서 몰랐는데 얘기를 참 재밌게 하네.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 실제로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참 신기하다 진짜. 예. 그 말 한마디가 일종의 제 마음속에 그 정체성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아이한테 다른 방향 쪽으로 막 여러 사람들이 칭찬은 해줬겠지만 그게 뭔가 나한테 와서 꽂히는 거는 나의 성향이나 어떤 내가 선택한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저는 사실 다른 칭찬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건 맞아. 오빠한테 안 꽂혔던 거야. 내가 막 나서서 막 사람들 앞에서 뭐 발표하고 이런 건 잘 못했는데 그냥 짝꿍 앞뒤 2-3명 웃기는 게 제 전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그 칭찬이 딱 와서 건드려준 거네요. 근데 그런 건 있죠.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작가까지 됐지만 사실 모든 아이들은 글쓰기라는 걸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 필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글쓰기를 안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맥락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오늘 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나요? 아니 제가 이제 가장 좀 아이랑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이런 글쓰기에 관련된, 왜냐면 저는 얘가 아니 영어 학원을 지금 3년째 다니고 있고 영어 일기를 막 거의 일주일에 한 편씩 쓰는데 맨날 똑같은 거예요. 아빠랑 뭐 모래 갔다, 뭐 게임을 했다. 그건 제가 몰래만 가고 게임만 했어. 내가 다른 활동을 안 해줘서 그래요. 알마. 미안합니다. 미안해 아들. 몰이 제일 편해. 가서 게임하고 시간이 잘 가요. 네. 압니다. 저도 몰이 편한 거. 아들 미안하다. 참. 영어 말씀하셔서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저도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뭐 교환학생 유학도 안 가봤어요. 그러면 영어 울렁증이 한국 사람들처럼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극복한 과정에서 어떤 일화가 기억나냐면 외국에서 살다 온 이제 한국인이지만 이제 외특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렇게 외국인 특기자로 들어온 외국 재외국민 뭐 이런.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제가 이게 막 영어 발표로 떨고 있으면 왜 그걸 그렇게 두려워해? 그냥 틀리면 되지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그걸 틀리는 걸 두려워할까? 왜 한국 사람들 그걸 틀리는 걸 두려워할까?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게 우리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영어는 틀리지 말아야 되는 거라는 거를 맨날 시험 치면서 그렇게 접근했잖아요. 틀리면 혼내니까 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틀리는 게 두렵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애들도 결국은 영어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려면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뭐 영어 애들이 말을 할 때든 라이팅을 할 때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는 영어에 대한 효능감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약간 아이의 성격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저희는 뭐 틀린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뭐 단어 시험 보고 와서도 당당하게 아빠 나 제 시험 봐야 돼. 내일 공부해서 가서 맞추면 돼. 이러거든요. 근데 유독 발표나 이런 거는 약간 수줍어하는 성향이, 그런 성향이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되게 말문이 많이 많죠. 근데 발표도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캠프 프로그램 할 때 정말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남들 앞에서 절대 손 안 들었던 애들이 갑자기 3개월 뒤에 학교에서 갑자기 발표를 한다거나 뭐 임원 선거에 나간다거나. 스피치 학원을 다녔나? 본질이 뭐냐면요. 저희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시간이 있냐면 6주 중에 한 번은 자기가 발표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선생님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프로그램 딱 시작할 때 누구의 발표에 대해서도 뭔가 평가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지 말라. 근데 대신에 뭘 하냐면 진짜 광경을 보면 되게 귀여운데요. 애들이 자기의 꿈을 발표해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어떻게 그런 꿈을 가지시게 됐어요?부터 이 꿈 너무 멋진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혹은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어떤 걸 느끼냐면 진짜 누가 내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구나, 경청해 주는구나, 그 질문을 하고 막 칭찬을 받는 그 느낌이 아이들한테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다시 그 경험을 하고 싶으니까, 진짜 어떤 애는 그렇게 발표도 안 하고 정말 수줍어가지고 막 그 어머니가 되게 걱정이었던, 네. 특히 학교 생활에서도 막 문제가 있어가지고 걱정했던 친구였는데, 애가 학급에 날 때 본인이 손들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썼던 그 꿈 연설문을 발표를 했대요. 우와. 그 아이의 마음은 결국 내가 그 인정받고 누군가 경청해줬던 경험이 그렇게 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건 모든 아이들이 사실은, 요거는 성향과 상관없이 네. 그 경험이 아이들을 발표하게 만든다. 그러네요. 저희도 이제 2학년이 되니까 7살 때하고 1학년 때하고 또 내 마음도 달라진 거예요. 예전엔 맞아. 좀 기다려주고 뭔가 칭찬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숙제량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퇴근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막 협박하고. 맞아. 네. 빨리 하고 놀아라 막 이런 네, 말 하게 맞네요. 되니까. 그러면 아까 왜 저희 오프닝에서 나 30점 맞은 적도 있다, 수학. 근데 그거는 어떻게 스스로 극복하신 거예요? 되게 힘들었죠. 30점 받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정말 막 밤새 공부했는데, 왜 그 두 분 학창 시절에 7막 7장 이런 거 많이 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밤새 기숙사 공부하고. 근데 제가 그래도 한 2등급은 받겠지 했는데 다 5등급을 받았어요. 열심히 했는데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마음을 강조한 게 사실은 제 경험에서 온 건데, 결국은 제가 그때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던 게, 내가 죽어라 해도 안 되는 게 있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노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되게 힘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이제 전국 11등을 했어요.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도 그때까지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선택한 적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 그냥 남들이 다 하고 처음에 해보니까 막 몇 등을 하고 하니까 그냥 인정받고 뭔가 경쟁해서 이기고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려고 했지. 그러니까 휩쓸려서 간 거지, 내가 진짜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제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나는 내 꿈이 뭐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라는 그 질문을 정면으로 직면한 거예요. 그리고 이 책도 사실은 제가 막 여느 공부법 책처럼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이런 게 좋고요,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보다, 아이들한테, 특히 사춘기, 초등, 고학년, 중학생 애들한테 한 번은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너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거고 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봐 라는 질문을 주고 싶었고, 제가 그 과정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갔던 과정을 이제 써놓은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꿈을 정했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부해, 그 전까지는 하면서도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걸 해야 될까? 근데 결국은 왜 해야 하는지를 아니까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또 하나의 경험이, 이제 제가 그 당시 학생회장이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쌍둥이 호원이랑도 1학년 때 방을 같이 썼는데 친구들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막 따돌림도 당하셨다고 지금. 초등학교 때도 네. 그런 따돌림을 당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좀 제가 워낙 막 잠기도 예민하고, 애들이 막 처음에 입학했더니 거의 뭐 20박 21일 수학여행 온 것처럼 막 잠을 안 자니까, 이제 처음에는 오늘 좀 일찍 좀 자자 했는데, 며칠 지나고는 이제 아침부터 뭐 이 개나리야 뭐 이렇게 욕으로 아침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점점 너만 공부하냐, 너만 예민해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계속 어릴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나는 뭔가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 근데 그 학생회장에 출마를 했고 거의 전교에서 가장 인기가 없었어요. 지지율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제가 늘 강조하는 그 저의 어린 시절의 작은 성공 경험을 다 기록해 놓은 걸 이제 읽어주면서 네가 이런 것들 다 해낸 사람이고 이거 다 그때는 어려워 보였는데 해냈잖아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연설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결국 이제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제 학생회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학생회장 왜냐하면 왕따에서. 결국은 내가 정말 어려워 보이는 일을 한번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벽이, 공부는 그대로 있었지만 저라는 사람이 커진 거예요. 내가 이거라는 벽을 높은 곳에서 보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그전에는 로드맵이라는 거를 그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에 있어서. 그냥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공부를 좀 잘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일단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험 기간에 선생님 저
이번 시험 잘 볼 거예요.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잘 볼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목표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나의 바람, 소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난 시험에 8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 내가 90점을 받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미 답이 나오는데 뭐냐면 80점에서 내가 10점을 올려야지라고 평균 10점을 올려야지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다음에 해야 할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그래. 일은 내가 못하는 거. 지난번 시험에서 10점 못 틀렸지, 그렇지. 못하는 게 뭐였지를 보고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맞네. 그러면 예를 들면 수학은 지난번에 20점이 좀 부족했고 영어는 5점이 부족했어요. 그럼 수학이 20점이 부족하잖아요. 그거 또 쪼개야죠. 예를 들면 제가 그 중학교 때 탭스라는 영어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네. 그 탭스라는 시험은 990점 만점에 듣기, 문법, 어휘, 독해로 나눠져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면은 처음에 시험을 봤더니 뭐 거의 운동화 사이즈랑 비슷한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500점을 올렸어야 됐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독해에서 몇 점을 받았구나, 듣기에서 몇 점을 받았네. 그럼 독해에서 몇 점을 올리고 듣기에서 몇 점을 올리면 총 500점을 올릴 수 있겠네. 근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 6개월이었어요. 네. 그러면 또 독해 안에서도 A, B, C 유형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A 유형에서는 이게 부족해서 이렇게 틀렸네. 그럼 이걸 해야겠네. 뭐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쪼갠 거를 다 더하면 그게 뭐냐면 내가 6개월 동안 해야 할 투두 양이네요. 리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그 6개월을 다시 또 쪼개는 거예요. 이번 달 말까지는 어디까지, 그렇지. 두 달 말까지는 어디까지. 제가 최근에 한 학생을 상담을 했는데 네. 고2 올라가는 친구였어요. 근데 네. 걔가 되게 중학교 때 과학고를 가고 싶었는데 좀 좌절을 해서 고1 때 굉장히 좀 무기력한, 더군다나 1학기 때는 비교적 수학을 잘해서 수학 점수를 잘 받았는데 2학기 때 이렇게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영어는 수학에 비해서 자신이 전혀 없었고 잘하지도 못했고.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 필요 없다. 2학년 1학기에 다 버리고 수학만, 내가 지금 예를 들면 3등급이라면 수학만 1등급을 받는 거 그거 하나에만 집중해 보자 라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당신이 만약에 수학 성적이 지금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르거나 1등급으로 오르잖아요. 그럼 영어는 무조건 오릅니다. 따라와. 네. 왜냐하면 어떻게 올려야 될지도 길이 보일 거고 수학을 내가 올려본 경험은 반드시 영어를 내가 오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게 만들어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뒤집어 보면 아이들은, 특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아이들은요, 머릿속에서 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모든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로마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단계를 밟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래 했냐면 어떻게 하면 3등급에서 수학을 1등급 올릴 수 있을지 일주일 동안 정말 A4 한 장에 당신이 예를 들면 수학 그 1학기 때 더 잘 받았을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돌아보고 3등급 때는 뭐가 달랐는지를 한번 보면서 당신이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수학 공부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 쭉 짜와봐 했어요. 짜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제 3월 말까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4월 둘째 주까지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간고사 때까지 얼만큼 해야 되는지 쪼개봐. 그렇게 쪼갠 걸 또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길이 보여? 이제 수학 시험 잘 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 들어? 그랬더니 걔가 90% 정도 확신이 들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길이 보이니까 얘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영어도 한번 그렇게 짜봐. 해봐. 그래서 영어는 2등급, 3등급까지 올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딱 1등급만 올린다고 생각하고 짜와봐. 그러면 걔는 1등급이 아니라 2등급, 3등급도 오를 거예요. 엄마 생각에는 옆에서 그거를 내가 분석해서 엄마가 줄 테니까 너는 그냥 문제풀이나 해라고 해주고 싶은데 결국 그게 답이 아니군요. 그렇죠. 뭐 같이 도와주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숲을 결국은 피드백이라는 걸 통해서 해야지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작가님이 나와주셔서 해주신 이야기 중에 전 진짜 딱 아이 키우면서 2개 원칙을 머릿속에 늘 넣고 있거든요. 쪼개기랑 작은 성취감. 네. 그것만 2가지만 되게 열심히 해도 아이가 달라지는 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전에 수학 문제 하면서 얘도 스트레스 받고 나도 막 양이 많으니까 맞아. 짜증나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 실랑이 하는 데만 한 2-30분이 걸리고 그랬거든요.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고. 지금은 딱 하루에 3문제, 5문제만 풀자 하니까 물론 이제 지 컨디션 안 좋을 땐 좀 안 좋은 날도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런 맞아요.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풀거든요. 약간 경쟁하면서 풀고 네. 본인이 또 맞춘 거 엄마가 틀렸으면 설명해주는 단계까지 돼가지고 맞아요. 너무 좋다. 예, 네. 여기에 저희가 이 난장판 육아 없었으면 그렇게 절대 할 수 맞아, 있는 맞아.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난장판 육아를 지금 처음 접하신 분들은 과거 거부터 한번 쭉 보시면 저희가 변화하는 그 모습 그대로 아마 네.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더 막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도 있고 그건 좀 스트레스도 있기는 한데 네. 서서히 조금씩 변화해 네. 나가니 아이는 확실히 어른보다는 네. 훨씬 유연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 늘 보면은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내가 문제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오늘 목표, 전략, 쪼개기,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존재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주고 성취와 어떻게 또 구별해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네. 아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거를 좀 이뤄가는 과정을 부모로서 옆에서 어떻게 좀 잡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선생님 경험은 아마 또 책에 또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 근데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아이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를 위한 책이기도 한 게 네. 아까 그 중학교 시절에 힘들 때 그 정신과 다니면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의 시간을 보내셨고 그걸로 인해서 공부를 잘하게 됐고 모든 걸 극복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나이 40, 50에도 나를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르는 어른들도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어른아이. 방송하는 거 외에는 사실 몰랐고 저는 오늘 좀 네. 사실은 아까 좀 울컥했던 게 맞아. 저 자신부터 제 존재와 저의 성취를 동일시하다 보니까 뭔가 일적으로 성취감을 못 느끼거나 내가 생각한 목표에 이루지 못하면 제 존재 자체가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맞아, 경험을 맞아. 최근에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좀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역시도 또 좋은 아빠, 또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저희의 또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생 또 좋은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서 진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뭐 아쉬운 점이나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 뭐 네.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책의 뒷부분에 좀 써놓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부모님들이 잔소리 되게 많이 하시고 아이들은 잔소리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진짜 중학생 애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하지 말아요. 지금 울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고 뭐냐면 정전부부도 그럴 텐데 댓글에 항상 부모님들 그러니까 반성문이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사실 부모님들은 왜 잔소리를 하느냐 그 진짜 이유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우리 아이를 계속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부모님 없이도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결국은 얘가 나 없을 때 그 세상에 나가서 뭔가 상처받지 맞아요. 않고 기죽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결국 이 아이가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뭔가 자기 스스로 좀 챙겼으면 좋겠고 근데 애들이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요. 아마 이 시청자분들 중에 사춘기 자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들이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다만 부모님이 이야기해주지 않고 또 아이들도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아이들은 누구보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고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동시에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서로 이게 참 보면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도 부모님도 서로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아이들의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서로에게 조금 칭찬을 그러니까 아이도 부모님에게 부모님도 아이에게 그냥 그 존재만으로 되게 잘하고 있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신다면 부모님도 이 육아라는 과정이 저도 뭐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울지 감히 상상도 안 되지만 이게 어떤 고된 길이 아니라 정말 왜냐면 애들은 계속 그런 시간은 줄어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아이들은 맞아. 집을 떠날 거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시간이 없을 텐데 그 시간들이 정말 저희 채널에 나오셨던 유정임 작가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행복한 지구별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오랫동안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정말 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눈물 났어, 지금. 이승우 작가님의, 아니, 몇 살이에요? 아니, 뭐야, 저 양반. 아니, 나보다 한참 어린 것 같은데. 아니, 나중에 자기 자식은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볼 거야. 보통 왜냐면은. 야, 그거 싫어서 결혼 안 해. 아마 보통 왜냐면은 그 아이 낳기 전에 나는 아이 낳으면 절대 저런 거 안 해야지 하는 것들 아이 낳고 나면 다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네. 부모들이. 아, 근데 오늘 좀 감동적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전에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한 게 무엇인지 먼저 좀 생각해보고 관계를 좀 회복하는 그런 하루로 저희도 만들어보고 저희 사실 오늘이
제 아들 생일이에요. 네. 갑자기 너무 미안하네. 네,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도. 원래 잘 울어요. 여러분 너무 감동받지 마세요. 원래 한 달에 2번씩 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정민의 눈물이 많습니다. 예, 어쨌든 함께해 주신 조승우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한번 초대하면 꼭 나와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만 울어. 아니 왜 그래요 진짜. 네, 저를 위해서도 좀 눈물 가끔. 그건 잘 안 되네요. 아무튼 네, 정민이 네. 오니까 마무리는 저 혼자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승우 작가님과 또 알찬 이야기 나눴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정보 네. 그리고 엄청난 이야기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전부부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나주세요. 안녕.